그럼 먼저 박혁지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 시간을 꿈꾸는 소녀 감독 박혁지라고 합니다. 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따가 저기 돌아가시면 좀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꿈꾸는 소녀에서 소녀를 맡고 있는 권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낯선 장르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희 영화 잘 될 수 있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머니시죠? 이경원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꿈꾸는 소녀에 나온 권수진이 할머니 이경원입니다. 2015년에 그 제 첫 장편 추니마기 포스트 프로덕션 중에 이 수진 양을 처음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요. 사실 그 전에 2006년도에 권수진 양이 되게 어렸을 때 9살 때 그 SBS의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왔던 거를 좀 봤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또 우연히 또 15년도에 또 갑자기 또 수진이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되게 어렵지 않게 지금 있는 곳을 찾게 돼서 그때 이제 찾아가서 할머님이랑 수진 양 만나 뵙고 처음에는 좀 거절했어요. 좀 출연을 고사했는데 어떻게 또 잘 인연이 됐는지 이렇게 찍게 됐고 제가 이 영화를 찍게 된 거는 어쨌든 권수진 양이 좀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좀 능력이 좀 있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화 제목처럼 뭔가 시간을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예지몽도 좀 많이 꾸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그런 성장과 잘 연결시키면 좀 좋은 다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감독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실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방송을 몇 번 하면서 방송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성인이 됐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지만 그때는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막 그때 방송을 하면서 아이로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정말 다시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감독님이 산소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방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힘듦을 두 번 다시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찾아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세 번째 정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이제 살짝 이제 마음을 열고 물어보니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꼬신 거죠. 수진 양, 우리는 그렇게 수진 양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씩 봐도 되고 방송처럼 자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뭘 시키지 않으니 전혀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수진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아저씨는 뒤에서 그림자처럼 없는 듯이 따라다닐 테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그동안 내가 했던 방송과는 완전 다르구나.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 방송과 영화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네 좋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렇게 7년의 시간이 될 줄 몰랐던 거죠. 수진 양을 처음 만난 건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수진 양은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준비하는 입시생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그다음 16년도에 이제 16학번으로 외대에 입학하고 여름방학까지 찍다가 중간에 잠깐 수진 양이 저를 좀 이렇게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좀 촬영이 중단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좀 많이 힘든 시기였는지 좀 촬영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인연이 되는지 또 연락이 왔어요.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보자, 맞아 찍어보자라는 또 제안을 해서 저도 또 흔쾌히 또 받아들였고
그래서 어쨌든 총 7년이 걸렸는데 뭐 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조차도 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찍다가 뭔가 중간에 주인공분이 도망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상처도 좀 컸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좀 오래 걸렸고,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저한테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옆에 또 수진 양이 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아주 감기가 무량합니다. 네.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닙니다. 꿈꾸는 소녀인데요. 타이틀은 기획 때부터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뭐 수진 양이 아주 좋아하는 타이틀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감독님,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제가 처음 수진 양을 만났을 때 이렇게 뭐 인터뷰를 좀 했는데, 실제로 그 본인의 어떤 좀 다가올 미래라든가 뭐 그날 찾아오는 손님 뭐 이런 것들이 그날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예지몽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일단 반반이었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단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좀 흥미롭고, 그 꿈을 물론 제가 촬영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정말 힌트를 많이 받는 친구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이라는 거는 좀 다가올 시간, 그런 시간을 꿈꾸는 그냥 정말 직역해서 그런 타이틀을 하나 떠올렸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지금도 20대 중반인데 수진 양은 뭐 정말 계속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간들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직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수진 양은 뭔가 계속 도전하는 또 좀 그런 좀 도전 의식도 되게 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한양굿도 전수를 받고 뭔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계속 꿈꾸는, 본인의 어떤 미래를 꿈꾸는 뭐 그런 의미로도 시간을 꿈꾸는 소녀가 좀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4살 때부터 점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는 물론 관공서, 학교 뭐 이런데 뭐 시장 어디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하다못해 찜질방에 가도 산속의 수진이구나 하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누군가한테 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오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 제 또래들이고, 그렇다 보니 제가 뭔가 시간을 빼거나 어떤 이벤트를 하려면 제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서 뭐 대학 동기나 대학 생활들이 저랑 너무 어긋나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신당을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좀 편해지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잠깐 버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을 꿈꾸는 소녀가 있어서 제가 고심 끝에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감독님한테 학교 생활을 촬영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학교 생활을 촬영을 하려면 대학 동기들도 나와야 하고 교수님도 알아야 하고 학교 측에 또 공문도 보내서 협조도 받아야 되고, 수진아 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와 다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촬영을 보면 동기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찍어? 라고 했을 때 나 사실 신을 모시고 있어서 이런 걸 찍고 있어 라고 쉽게 누군가한테 말할 만한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영화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중단 선언을 했었고, 2학년, 3학년, 아마 1학년 1학기 때 중단 선언을 하고, 그 뒤부터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까지는 정말 대외 활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냥 빨리 이 학교를 졸업해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학교를 진짜 수업 안 빠지고 정말 학교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이 되니 어느 정도의 좀 결심이 쓰면서 감독님한테 다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죠. 수진이가 할머니 박 감독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전화하면 안 될까? 그래서 알았어 해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저요.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이나 4살 때나 같습니다. 왜 울어? 4살 때 자다가 마음이 터졌을 때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고 진짜 어디다가 말 한마디 해볼 때도 밥 홀락 샜습니다. 얘가 뭐 행동이 틀려지면 안 돼. 그건 안 돼. 수진아 그건 안 돼. 너는 할머니보다 좋은 세상에서 평범한 세상에서 살아야지. 이건 안 된다라고 제가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살이 됐는데 손님들이 왔다가 못 보고 가는 사람은 서로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창문에다 써붙였습니다. 아이에게 묻지 마세요. 그리고 써붙였더니 어느 날 하루 목욕하고 지가 지손이로 목욕하고 머리 감고 옷 새로 갈아입고 무릎을 꿇더라고 해서 아유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한 가지만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나도 너무 의아해서 무슨 소린데 하세요. 그러니까는 저거 좀 떼어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떼어주면은 보살할 거냐 그러니까 한대요. 그 원망도 안 하냐 그러니까 안 하는데 후회도 안 하냐 안 하는데 그럼 네가 떼어라 그러고 지금까지 이래 믿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은 지금이나 4살 때는 똑같습니다. 학교 보낼 때도 대학교 갔을 때 울고불고 전화가 와 할머니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할머니가 쫓아갈까 그러면 아니야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안 와도 돼. 그래서 또 과대표를 한다 그래서 과대표는 6개월만 해라. 하고도 욕먹고 안 하고도 욕먹는 게 과대표니까 알았어 그래 6개월 하더니 진짜로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대표 끝나고 널 일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자. 그리고 솔직히 외대를 나왔는데 외대에서 장학생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참 나는 네가 간다는데 어디까지 보낼 거니까 그럼 대학원 가자니까 대학원은 안 간대요. 그러면 취직을 하려니까 취직도 안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 심정 똑같습니다. 할머님은 정말 손녀를 향한 애정이 많이 묻어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뭐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때의 느낌은 그러니까 신당 밖에서의 수진 양과 그 신당에 들어갔을 때의 수진 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님들을 이렇게 뵐 때 어떤 눈빛도 제 느낌에는 되게 달라지는 것 같고, 뭐 영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현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찍으면서 촬영본들을 볼 때 약간 빙의 되는 순간들, 뭐 이런 지점들도 좀 몇 군데 발견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냥 제 느낌, 제 주관적인 느낌이라 뭐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걷어내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을 대하는 그 공간은,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일단 거기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뭐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랄까 굉장히 수진 양한테는 일상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그 공간이 되게 어쨌든 되게 수진 양한테 되게 소중한 공간, 되게 좀 이렇게 그냥 일반 어떤 집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경외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공간을 어쨌든 최대한 좀 뭐랄까요, 그 영화 속에서 살려주고 싶고, 그 안에서의 수진이의 어떤 모습, 눈빛, 뭐 대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큰 내러티브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마지막에 그 씬은 제가 편집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 씬은. 그러니까 수진이가 마치 그 비슷한 처지의 어떤 여성분한테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되게 독백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넌 잘 될 거야, 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수진이가 되게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편집하면서 되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뭐 밖에서라든가 뭐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그런 그 자리에 앉아서 손님과 어떤 그러니까 무녀로서의 어떤 그 위치로 얘기하는 그 느낌들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해 보였습니다. 네. 제가 영화를 찍은 건 7년이지만 완성본을 본 건 올해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봤어요. 그동안 정말 감독님이 단 한 번도 저한테 보여주셨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기대를 엄청 많이 했고, 네, 시간이 길었던 만큼 좋았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서 도대체 어떤 장면들이 모여서 어떤 영화가 됐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영상 속에서 굉장히 저의 약간 독특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뻥튀기 끌어안고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진짜 왜 넣으셨을까 막 그러면서 봤는데, 영화는 내용은 사실 저는 약간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 봤을 때. 무녀 영화인데 무녀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20대의 뭐 젊은 청춘이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 갈등하는 장면,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길래 아, 감독님이 초점은 거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영상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하얗게 눈이 쌓인 저희 산속의 모습을 제가 항공에서 볼 일이 없어요. 저희는 산에 눈이 오면 치우기 바쁘지 그 눈을 그렇게 아름답게 볼 새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치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가 항상 제가 막 좋다 그러면 저 미친년도 큰일 나가지고 막 그래요. 저희는 막 그러는데, 그런 저희 산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처음 도입부 있잖아요. 약간 웅장한 사운드가 깔리면서 산의 전경이 쭉 나오는데 그게 딱 봄, 여름, 가을이 아닌 겨울의 모습이어서 참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랑 강원도 기도 갔을 때 장면들도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좀 되게 뭉클했던 게 있었고, 또 하나 제가 또 감독님한테 감사한 게, 물론 저의 시간을 담은 것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 더 젊었을 때의 모습도 좀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처음에 전주 가서 영화관에 들어가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제가 과연 내가 저렇게 쉬지 않고 일을 과연 했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아이가 커서 이렇게 영화를 한다고 영화에 나오는 걸 보니 내 노력의 대가가 큰 것 같구나. 역시 아이가 잘 컸구나. 그렇게 영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는 장면은 있으실까요? 이 장면 좋다 이런 부분 있으실까요? 글쎄, 마음에 드는 장면이 없나? 글쎄. 어때요? 수진이가 영화를 또 열심히 찍어주는 그 저거였고, 또 영화를 찍는 순간에도 짜증도 많이 냈고, 그래도 영화는 찍혀서 나온 부분이 현명하게 잘 나와서 그냥 영화는 과연 저런 거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장르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 공간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사실 장르 같은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2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시간 투자해서 오셔서 영화 보고 가실 때까지 재밌는 2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좀 그런 이야기적인 구조에서는 일반 픽션보다는 사실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지루한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는 좀 없애고 싶은 생각으로 좀 많이 욕심을 내거든요. 그 중에 일환이 촬영인 것 같습니다. 촬영을
좀 뭐랄까요, 다큐멘터리는 좀 이렇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뭔가 거칠고 뭔가 좀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근데 가급적이면 물론 뭐 그렇게 찍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무슨 뭐 전쟁이라든가 뭐 아주 큰 시위라든가 그런 데서는 뭐 안정적으로 찍기 어렵겠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좀 휴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다 보니까 좀 가급적이면은 좀 이 큰 스크린에서 보실 때도 좀 뭐랄까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더 이야기에 더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좀 촬영을 지향하고 좀 그렇게 찍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진 양이 그런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더 좋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저 친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좀 계속 힌트를 받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할 때 보면 굉장히 정말 좀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뭐 이건 이렇다 정말 단답형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의 어떤 그런 미래나 이런 것들은 늘 고민스럽고 또 어렵고, 좀 개인적으로 그때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뭐 꽝 대신 닭이냐, 뭐 근데 하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선택권을 한 가지를 빼앗긴 친구의 어떤 그 미래는 과연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한 가지의 선택조차도 결국에는 수진 양의 몫이거든요. 그걸 할지 말지는 어쨌든 수진이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어쨌든 또 그 결정을 수진이 내렸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도 그렇고 뭐 모든 분들은 다 정말 뭐 계속 선택의 연속인 거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그런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특히 또 자신의 어떤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특히 뭐 20대 분들, 저도 딸 아이들이 둘 다 지금 20대인데 그런 선택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과연 운명이란 정말 존재할까? 뭐 운명에 대해서도 수진 양이 많이 인터뷰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도 저도 어쩔 때는 되게 운명론을 되게 이렇게 지지하는 느낌들을 이렇게 결론 내릴 때가 많거든요. 이거 정말 내 팔자인가 보다,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화를 보면서 한번 또 연초고 하니까 새해 첫 또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들을 한 번씩 갖고 극장문을 나서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계속 좀 만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생각한 이 영화와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이 영화는 사실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 중단 선언을 할 때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외대 앞에 부대찌개집에서 저희 학교 선배님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수진아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독님, 우리 둘이 갖고 있는 케이크의 상자는 똑같은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거는 초코 케이크고 제가 생각하는 건 바닐라 케이크인가 봐요. 우리가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는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를 계속 찍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더 빨리 결단을 내린 걸 수도 있어요. 더 찍기 전에 빨리 그만두자. 근데 제가 어쨌든 처음에도 다시 시작해서도 지금까지도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가 제일 컸어요. 편견을 바꾸고 싶다. 제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22년 동안, 저는 제 직업이 22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아니니까. 어릴 때까지 제가 가진 능력이 감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게 누군가의 미래를 봐야 되고 그걸 알려줘야 되고, 나는 학교를 갔다 오면 친구랑 같이 친구네 집에서 놀고 싶은데, 학교 갔다 와서 뭐 학원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나는 산속에 사니까, 학원차가 산속에까지 가지 못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친구 집에서 놀면 산을 걸어가야 되는데 또 너무 늦어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이 너무 싫었어요. 놀고 싶고 방학 때도 놀러를 가고 싶은데 나는 늘 손님들
선생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치원 때도. 그런데도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한 살 이제 철이 조금씩 들면서 내 능력이 되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계기가 분명히 몇 번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나아지는 이 사람들,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도 꽤 보람된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사람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계기를 통해서 무녀도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무당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우리를 다른 종족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사람인데 신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신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같은 사람이다, 그런 편견을 좀 드리고, 편견을 지우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를 좀 드릴 수 있는 좋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한테는 편견을 좀 줄여보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는 프로듀서가 뭐 지금은 프로듀서를 제가 다 했는데 그때는 한경수 PD라고 외대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추님하게 같이 있던 프로듀서가 그때 프로듀서였는데 뭐 선배 말도 안 듣고 해서 저기 할머님을 이렇게 둘이서 찾아가서 뵌 적도 있고, 손녀 딸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할머니 뭐, 근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일단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계속 얘기를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후퇴를 했고요. 근데 정말 약간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진 양이 다시 연락을 할 거다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저희 집사람이 기다려라,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믿고 따르기로 했고, 또 정말 거짓말처럼 수진 양이 전화를 했는데 저도 되게 좀 뭐랄까 한번 튕기고 싶었거든요. 전화 왔을 때 생각 한번 해볼게 막 그러고 싶었는데 바로 그냥 다시 해? 그래 다시 하자.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전화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어쨌든 이 작품을 좀 저는 사실 원래 추님하기 다음 작품으로 이 작품을 두 번째로 좀 극장에 걸고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네 번째가 됐는데 뭐 이런 그 7년의 과정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다큐멘터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정말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은 꾸죠. 꿈은 꾸는데 제가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남들처럼 사는 게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어렸을 때는 때가 되면 졸업하고 직장 가고, 직장 가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 낳고, 아이가 크면서 또 나는 퇴직을 하고 은퇴하고 나의 라이프를 즐기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한 사람의 그냥 삶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직장이 맘대로 안 되거나, 결혼이 맘대로 안 되거나, 자식이 맘대로 안 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그런 게 더 많잖아요. 지금도 저는 할머니는 이제 뭐 너가 아까 뭐 다른 또래들처럼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되게 속상함, 애처럼을 말씀하셨는데, 저랑 둘이 집에 있을 땐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가 답이다, 신령님한테 잘해라, 음식 가려라, 친구도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 어디 가는 게 네 맘대로 될 줄 아느냐, 막 그렇게 엄청 엄하게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도 나를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할머니한테 이제 이쯤 돼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나 뭐 하고 싶다, 뭘 꿈꾼다. 왜냐면 특별히 의미 없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그걸 꿈꾼다고 한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괜히 말했다가 이렇게 좀 안 돼! 이렇게 딱 퇴짜 맞으면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지금도 저는 왜 나는 그것마저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지? 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꿈꾸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나는 몇 살에는 이렇게 살고 싶고 몇 살에는 이렇게 살고 싶고, 제가 사진을 정말 좋아해요. 찍는 것도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게 사실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를 진짜 예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20대, 30대의 내 예쁜 모습을 진짜 많이 담아놓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예쁜 게 아니라 20대만의 모습을 꼭 진짜 많이 담고 싶었는데,
이미 돌아보니까 제가 26살인 거예요. 이제 27이 됐죠. 이제부터 열심히 남겨도 20대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 나는 왜 그것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또 꿈을 꿔요. 아, 그럼 30대 때는 될까? 40대 때는 이제 조금 살만하면 가능할까?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도 무녀이면서도 조금은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저는 지금도 매일 꾸고 있습니다. 그 TVN의 그 방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처음 알게 됐고요. 그때 음악을 뭐 그 드라마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 그 무당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론 수진 양과는 좀 다른 어떤 무당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음악이 일단 되게 이렇게 꽂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김동욱 감독님을 알진 못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패친이 되고 그냥 메신저를 그냥 막무가내로 보냈죠. 뭐 저 다큐멘터리는 아무개인데 한번 만나고 싶고 뭐 음악 작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흔쾌히 또 작업실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1차 가편본 들고 가서 같이 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게 그 음악 작업 하겠다고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또 노벨박을 이제 같이 음악 하시는 그 집단이 있거든요. 작곡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또 이현주 감독님이라고 드라마 되게 오래 하셨던 감독님도 같이 알게 됐고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정말 고급지게 잘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무속의 세계를 다큐멘터리로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점이 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때 분명히 되게 신비로움 같은 게 분명히 느껴졌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 표현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음악 감독님들이 음악으로 좀 카바를 많이 해주시는 느낌도 있고 또 수진 양의 어떤 정서나 그런 느낌들을 또 어떤 멋들어진 또 BGM으로 써서 어떤 감동을 좀 끌어올려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음악 작업하는 것도 되게 전 너무 즐거웠고 예, 귀가 행복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에 섭외와서 라디오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장에 오는 것도 다 개인의 어떤 선택이잖아요. 오늘은 뭐 아바타를 볼까, 시간을 꿈꾸는 소녀를 볼까. 1월 11일 날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 사실 뭐 지금 독립예술영화가 사실 이렇게 막 극장을 막 여러 개 잡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 근데 좀 잘 버티고 또 관객분들도 조금 그래도 좀 독립예술영화지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좀 뭐 가늘고 길게라도 예, 극장에 좀 오래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새해 첫 영화로 좀 보시기에 또 소재나 또 주제나 이런 것도 좀 잘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좋은 글과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어쨌든 겨우 마침내 이 영화의 마침표를 찍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감독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지 않았다는 거에 또 한 번 다행이다 싶고요. 제가 이 영화의 리뷰를 참 잘 찾아봐요.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게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영화를 찍는데 7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았을까? 그 글을 보면서 뭔가 하면서 이게 탁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 7년이 녹아들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7년을 통해서 잠깐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신 거잖아요. 사실 저는 보이지 않는 데서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늘 고민을 하지만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를 그렇게 자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글을 딱 보면서 내가 그래도 지난 7년만큼은 진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도 못 정하셨을 본인의 미래, 본인의 꿈꾸는 미래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제 영화를 보시면서 조금 더 공감하시고 또 무언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절대 내 진로나 미래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귀한 7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새해 제 영화 보시면서 또 많은 이런저런 생각 정리도 하시고 또 좋은 계획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유튜브 이게 마지막 클로징 멘트거든요. 영상 시청 후에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데 오늘은 영화 시청 후에는 꼭 좋은 댓글과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할머님도 네,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셨고요. 시간을 꿈꾸는 소녀,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하필 나지? 왜 남들처럼 평범하지 못할까?